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을 추적하다 보면은 거기 상동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3.1운동을 알아야 되고 임시정부를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계선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3.1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기독교 역할이 좀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을 설명하려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준비 단계가 있고 그다음 실행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후속 단계가 있습니다. 3월 1일 그것은 실행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준비 과정은 주로 해외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상해. 그런데 미국, 일본, 중국 상해에서 일어난 그 독립운동은 거의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그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있어서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와 천도교가 같이 했고 특별히 3월 1일 일어난 3.1운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거기에는 천도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단계 3.1운동 독립만세 부르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속 이어져서 오늘의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3.1운동이 오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임시정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올해 정부가 3.1운동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후속 단계, 이 임시정부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정신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저는 기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기독교가 주도했고 그 다음 실행 단계에서는 천도교와 연합했고 그 다음에 후속 단계 임시정부를 만드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주도를 했고 여기에 대종교가 약간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임시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월 1일 독립만세를 불렀지요. 그런데 독립만세를 부른 그 다음 날 3월 3일자 기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3.1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그 국민회의를 열어서 가정부, 임시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만세 운동과 더불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독립만세 부를 때 그냥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 나라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3.1운동 기념 행사가 보면은 일본과 어떻게 싸웠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많이 피해를 받았고 얼마큼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가해를 했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1운동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좀 매스컴이랄지 그 한국 사회가 3.1운동을 기념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 우리가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가 두 개죠. 하나는 3.1절이고 또 하나는 광복절 아닙니까? 3.1절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 8월 15일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3.1운동도 그렇고 광복절도 그렇고 세계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겠습니까?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를 되찾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1904년에 노일 전쟁을 일으켰고 말하자면 일본이 러시아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도 그렇고 독립운동사를 보면은요, 누가 일본을 제일 미워하는가, 누가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가, 이것을 뭐 그 편에 서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데 같이 힘을 써가지고 그 나라가 만일에 이기게 되면 독립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망했을 때 일본과 가장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그건 러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대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의존해서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러시아가 일본과 싸우기는커녕 제1차 세계대전을 만나니까 일본과 그냥 연합국이 되어버렸다고요. 같은 편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를 의지할까? 다음에 생각을 하다가 의지한 것이 뭐냐? 중국입니다. 1910년대 중반, 1915년경에 중국의 최고 권력자는 원색이었습니다. 독일이 영국과 전쟁을 하자 독일의 그 땅이 중국 산동반도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 산동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중국이 일본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과 손을 잡고 일본과 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고종을 당수로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한혁명당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원세계하고 일본하고 싸울 줄 알았는데 원세계가 일본과 손을 잡아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의지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중국을 의지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그때 등장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17년에 윌슨이 말하자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 연합국하고 동맹국,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독일이 우세했다고요?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독일이 이겨버리면은 영국이 패고 그러면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917년에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고 미국이 개입하게 되자 국제적인 전세가 완전히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막강한 물자로 영국을 도와주고 연합국을 도와주게 되니까 전쟁의 패턴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항복한 겁니까? 미국 때문에 항복한 거 아니에요?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을 참여한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윌슨입니다. 윌슨은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본인이 장로교의 장로고 또 장로교 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바로 이승만 박사였던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윌슨이 전쟁을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약소국을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야말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여러분들 소련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볼셰비키는 공산주의로 세계를 재편하려고 했지만은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냈을 때 그 민족 자결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재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는 세계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윌슨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뭐 국제적인 통로가 없으니까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느냐? 러시아에 많이 살았고 만주에 많이 살았고 그다음에 상해에 조금 있었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있었고요. 일본에는 주로 유학생들이었지만은 주로 크게 그 만주,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제일 먼저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파악했을까요?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미국인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알았어요. 매일 신문에서 윌슨이 하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립운동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미국 교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먼저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윌슨이 이렇게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할 때 이거 좋은 기회니까 이때를 기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승만 박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승만 박사는 독일이 항복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가려면요 하와이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하와이 들리면 이승만 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 너희들 국내에 들어가면은 지금 세계 질서가 이렇게 바꿔지고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독일이 항복하고 나니까 하와이에 있는 한인교 신자들이 이승만 박사에게 박사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헌금해서 돈을 모아드릴 테니까 독립운동을 하세요. 본토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18년 11월 15일 안창호가 만든 대한인 국민회가 이제 제일 먼저 민족 대표를 선출했는데 대표가 누구냐면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이 세 사람을 그 대표로 선출한 것입니다. 많은 대표가 있지만 제일 먼저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던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11월 15일 1918년 11월 15일에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많이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고 또 상해에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일들이 거기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1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사실 1910년 나라가 망해졌을 때요 참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가 망해지는 그 순간에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191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1909년에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에 8월 달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10월 달에 오면은 앞으로 우리는 망한 옛날 대한제국 생각하지 말고 공화국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910년 9월, 10월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공화국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 사람 사는 사회 같거든요. 황제 밑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보다는 자유롭게 발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미국에 있는 교포들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첫 번째는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대개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7일 날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들 4월 11일에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바로 며칠 전에 4월 7일에 이승만 박사가 그 연합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국내에서 대통령 혹은 집정관 총재 혹은 뭐 총리 이런 직함을 많이 그 사람들한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통신 기자가 질문했는데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예수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에서 최초 예수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이승만 박사가 했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이 미국에서 오는 전문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미국에서 상해에 전보를 쳤는데 두 가지 조건으로 임시정부를 만들으라고 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19년 4월 10일에서부터 11일 그 밤새 하면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때 누가 참여했냐면 여운형이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여운형이 일본 경찰과 만나서 이 신문 조서에 오면은 여운형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 당시에 여운형은 아직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해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국가, 두 번째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권이 중심되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크게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 또 하나는 기독교 국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임시정부가 상해에 만들어졌느냐?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에서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일본 경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 러시아예요. 그런데 러시아에는요, 그 당시에 일본 경찰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들자고 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어떤 주장을 보니까 미국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상해에 임시사무소를 만들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은 너무나 멀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해에다가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해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해라고 하는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1910년대 일본은 무단 통치를 했고, 이 무단 통치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세계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바람이 들어오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헛바람이 들어오고 독립이라고 하는 헛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통치하는데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로 나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해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서 철도로 상해에 가서 중국 사람 여권을 위조하든지 또 뭐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에는 많은 청년들, 꿈을 가진 청년들이 다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여운형도 뭐 장덕수도 뭐 선우혁도 많은 사람들이 상해로 갔었어요. 상해로 간 젊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상해로 올 때는, 상해에는요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 YMCA가 매우 강했고, 피치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한테 추천서를 받든지 마페스한테 추천서를 받든지 그래가지고 상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는 한인교회가 1915년부터 만들어졌고, 상해 한인교회는 바로 상해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신한혁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상해 한인교회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각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 명망가들이에요. 상해를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상해 한인교회 신자들은 상해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종의 행동대장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제일 초반에 만들어질 때 의정원의 멤버들 가운데 상해 한인교회 신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독립만세 부르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알리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독립국가를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먼저 상해로 가라. 거기에서 이런 일을 도모하라. 라고 대표를 선정했는데 그 대표가 여기 감리교 목사님, 현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여기에 천도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천도교는 국내에서는 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현순 목사님이 파송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한인교회 신자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현순 목사님이 파송되어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이승만, 안창호 이런 분들이 있는 그 단체가 후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주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말하자면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정신을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새로 세워지는 나라가 두 가지 정신에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정신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어떻게 임시정부에서 만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정부 헌법은요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포문이 있습니다. 전문의 제일 첫 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대한민국은 신인 일치로 하나님과 인간이 뜻을 하나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신인 일치라고 하는 말이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뭐 옛날 사람들은 한문을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미주 신한민보는 이것을 순전 한글로 바꿔서 썼는데 6월 20일자 신한민보에는 순한글에는 신인일치라고 나오지 않냐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가운데 제7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한민국은 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서 인류의 문화와 세계 평화의 이바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포문에 뭐라고 나오냐?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반 한국사학자들은 이것은 대종교가 말하는 신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임시의정원 그것을 결의한 임시의정원의 그 29명이 그 당시에 임시의정원 의원이었습니다. 11명이 기독교인이고 대종교인이 7명입니다. 그리고 대종교인들은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러고 또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그 현순한테 전보를 치기를 기독교적인 정신과 민주주의를 하라라고 하는 전보를 보냈고 이런 정황으로 볼 때에 거기에 대종교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그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가장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시정부 정신이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독립 만세 독립운동을 할 때는요 이념 필요 없어요. 일본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정부 형태를 정해야 되고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족운동을 할 때는 이데올로기를 뺄 수 있지만은 나라를 만들 때는 이데올로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옵션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옛날처럼 왕시대로 돌아가는 전제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거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917년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볼셰비키의 사회주의적인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는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옵션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종 장례식 날 3.1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어느 누구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말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종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앞으로 나가려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택한 것은 뭐냐? 민주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의정원, 임시의정원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1948년에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미국이 와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고 3.1운동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원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때 어떤 민주주의냐?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주주의를 생각했을까요? 임시정부 헌법의 초안을 누가 썼다고 생각하냐면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소왕이 썼다고 믿어지는 임시정부 헌법 초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나라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초안에는 조선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공화국은 북미 합중국의 헌법을 모방하여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를 하긴 하는데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를 따를 것이냐?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식으로 결의된 10개조에는 북미합중국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그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우리 10개조에 그대로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에게 있다. 어떤 특정 계급, 가령 예를 든다면 옛날 봉건 사회처럼 양반 계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처럼 노동자 농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 소위 보통 민주주의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민주주의, 대의제, 집정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촛불 많이 하지만은 촛불은요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결의해서 정치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라고요. 이게 그런 점에서 촛불에 담겨진, 촛불이건 태극기건 거기에 담겨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이 잘못되면은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삼권 분립입니다. 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을 인민위원회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분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기본권, 종교의 자유, 신교의 자유가 제일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재산 소유의 자유가 나오고 있어요. 9월에 만들어진 헌법에 보면은 재산 소유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영업의 자유, 비즈니스의 자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1919년 4월 11일 그리고 그것을 이어온 9월 달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헌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진 것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국가를 계승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런 헌법 조항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통성,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 나라의 주인은 어떠한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말로 양반의 중심이 되는 봉건 계층도 아니고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노동계층, 인민계층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부자도 참여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귀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부자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런 대동단결 정신을 이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돼가지고 기득권 계층, 비기득권 계층, 갑, 을,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깨트리고 대동단결해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3.1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